안녕하세요. 심해 서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명작은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입니다. 이 작품은 참 유명하지요. 오만과 편견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있겠지만 제목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흔치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고전 로맨스 명작입니다. 키이라 나이틀리가 주연을 맡은 영화나 콜린 퍼스가 열연한 BBC 드라마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이 오만과 편견을 좀 더 깊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오만과 편견은 베넷가의 둘째 딸 엘리자베스 베넷이 젊고 부유한 독신 남성 다시를 만나서 겪게 되는 갈등과 오해, 사랑을 다룬 이야기로 주변 인물들의 연애와 결혼 역시 심도 있게 다룬다는 점에서 아주 탄탄하고 잘 짜여진 로맨스 소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이성적이고 똑똑한 존재임을 주장하면서 젊은 부자 다하시를 언니 제인의 사랑을 방해하는 아주 거만하고 불쾌한 사람이라 단정짓습니다. 한편 베넷가의 친척이자 유산 상속인 콜린스 씨가 등장하여 그녀에게 청혼을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이를 거절하고 콜린스 씨는 대신 그녀의 친구 샬럿과 결혼하게 됩니다.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엘리자베스의 동생 리디아는 젊고 잘생긴 군인 위컴과 사랑의 도피를 떠나게 되고 이 일을 해결하고자 다하시가 정성을 쏟았음을 알게 되면서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쌓였던 인물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에게 마음을 열고 그와 맺어지게 되죠. 제인 오스틴이 활동했던 시대를 문학사에서는 흔히 낭만주의 문학이라고 분류합니다. 낭만주의 문학,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사실 문학뿐 아니라 여러 예술 분야에서 낭만주의라고 불리는 특정한 사조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낭만주의라는 이름이 붙는 예술 사조는 공통적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예술 사조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근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사건이자 산업혁명과 더불어 근현대 역사 최대의 변곡점으로 말해집니다. 기존의 체제가 허물어지고 인간 해방을 노래하는 함성이 울려 퍼졌을 때 아마 인근 유럽의 여러 국가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은 전율했을 겁니다. 우리가 역사가 변하는 현장에 있구나 라는 실감 또한 들었을 테고요. 하지만 혁명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는 자의 시선에 따라 혁명이 되기도 폭동이 되기도 합니다. 둘 모두 결국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무리지어 모이는 것인데 여러 사람이 모이면 가공할 만한 힘이 생겨나곤 하지요. 이처럼 프랑스 혁명은 당대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인간의 무한한 능력으로 보이기도 안정된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혼돈 그 자체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진 일 중 가장 경악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이죠. 낭만주의 문학의 경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기에 걸쳐 나타나는데요. 이 시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본격적인 모습을 갖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여성의 계몽과 교육을 주장한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태동하기도 했던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산업혁명 그리고 여성주의 운동까지 얼마나 이 시기가 변화와 운동으로 가득 차 있던 전환기인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운동의 모든 주체는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지 그 자체에 있었다는 점에서 인간의 능력에 대한 당대인들의 믿음과 낭만적 기대 역시 나날이 팽창해 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낭만주의 시기 영국 문학은 전례 없는 두 천재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한 명은 오늘 소개해드릴 제인 오스틴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메리 셸리입니다.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 1813년에,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 1818년에 출간되었지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로맨스 소설과 공포 소설이 동시대 두 여성 작가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로맨스와 공포, 이 극적으로 다른 두 소설의 탄생이 흡사 프랑스 혁명이 일으킨 양가적인 감정과 비슷한 것은 그저 우연일까요? 19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프랑스 혁명은 2차 세계대전과
메리 셸리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제인 오스틴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제인 오스틴의 활동 시기가 낭만주의 문학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낭만주의 문학은 프랑스 혁명의 강력한 영향하에 탄생했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제인 오스틴의 문학작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당대의 역사적 소용돌이와는 오히려 무관해 보입니다. 오스틴의 작품은 혼돈과 혁명이 혼재하는 시대적 분위기와는 달리 꽤나 절제되어 있고 격렬한 감정보다는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정서를 그리는데 보다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사회적인 사건이나 불평등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여성의 연애와 결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종종 학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학자는 오스틴의 문학을 두고 그저 잘 꾸며서 가꾼 작은 정원이지 인간에 대한 깊은 탐구나 사회의식은 결여되어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비판에 섣불리 동조하기보다 왜 여성의 연애와 결혼을 다룬 소설은 사회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진지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지, 그러한 전제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부터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치, 혁명, 국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문학은 사회적인 것이고 여성의 일상과 감정, 결혼이라는 제도, 그리고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의 크고 작은 마찰들을 다루는 문학은 정말 사회의식이 결여된 것인지 말입니다. 사회란 정치혁명 국가와 같은 이른바 공적 영역이라 불리는 것으로만 구성되는 세계인 것일까요? 여성들이 활동해온 가정과 같은 비정치적 세계를 사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일상을 다루는 소설을 덜 진지하고 덜 지적인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편견이 작동한 것은 아닐까요?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읽어본 독자들 가운데 일부는 또한 이러한 아쉬움도 표출합니다. 결국 여성의 행복은 잘난 남자와의 결혼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를 심어주는 거 아니냐 말이죠. 실제로 오스틴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작품이 여성 주인공이고 이들이 사랑을 찾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사랑에 빠지는 남성은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성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어요. 이러한 특징을 오스틴 작품의 지배적인 구조라고 파악을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구조가 현대 신데렐라 스토리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오스틴의 여성들이 가부장제 사회에 순응하는 여성들이라는 의견, 그리고 이와 달리 오스틴의 여성들은 자신이 처한 당대의 경제적 법적 조건 속에서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똑똑하게 취한 것이라는 입장 말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입장에 좀 더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 입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손쉽게 이해하고 넘어갔던 문학 속의 많은 여성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대 영국 사회에서 상속의 문제는 철저히 남성, 특히 장자 위주였습니다. 여성들은 한사상속이라는 제도에 의해 토지와 같은 가문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법적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오만과 편견에서도 리진의 아버지의 재산은 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친척인 남성 콜린스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나오지요. 왜냐하면 베네시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가 가진 재산의 상속권이 친척 남성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당대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에 여러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진취적인 여성이라도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당당하게 살겠어 하고 집을 나온들 그 여성이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고 독립할 기회란 참 요원했던 것입니다. 고전 작품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해당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오만과 편견을 읽으면서 당대 영국에서 결혼의 문제를 자유로운 개인의 의지와 선택이라고 보는 것은 현대인의 관점을 19세기에 들이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결혼에는 여러 사회적인 고려가 따르잖아요.
19세기에는 그러한 경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결혼은 개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선택에 더 가까웠습니다. 특히 부유하지 않은 여성에게는 결혼이란 더더욱 생존의 문제일 수밖에 없었던 셈이죠. 사실 오만과 편견을 찬찬히 읽어보면 제인 오스틴이 결혼을 이상화하거나 낭만화하고 있다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결혼이 실제로 얼마나 물질적인 문제인지는 샬롯의 캐릭터에서도 잘 드러나지요.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친구 샬롯이 콜린스와 같은 불쾌한 남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샬롯은 생각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재산도 많지 않은데 콜린스는 궁핍을 면할 최선의 기회라고요. 실제로 어떤 연구자들은 이렇게도 지적을 합니다. 비록 제인 오스틴의 작품이 결혼으로 끝이 나기는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결혼을 최종 엔딩으로 보는 문학적 관례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 작가 자신은 인물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놀라우리만치 무관심하다고 말이지요. 결론입니다. 오만과 편견의 여주인공 엘리자베스 베넷은 매우 똑똑하고 재치가 있는 여성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도 당대의 법적, 경제적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녀에게도 결혼은 자신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지탱해 나갈 사회적이고 생존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제인 오스틴은 가부장제에 순응하는 지고지순한 여성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당대 여성이 갖추어야 할 교양인 피아노 연주와 우아하게 걷기 따위보다 독서를 더욱 즐깁니다. 그녀는 남성에게 재치로 반박하며 자신의 기지와 명민함으로 주변 사람들의 허위의식을 꿰뚫어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여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 또한 엘리자베스라는 한 여성이 보다 성숙해지기 위한 계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실수와 성숙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 가능한 존재로 보고 있는 오스틴의 시선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계몽될 수 없는 존재, 즉 교육을 통해 더욱 이성적이고 지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없다는 당대의 편견에 반박하는 생각입니다. 즉 오만과 편견은 단순한 연애와 결혼담이라기보다 당대의 사회적 풍속을 연애와 결혼을 통해 보여주면서 여성이 처한 현실적 문제를 환기시키고 그러한 제약 속에서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을 성장시키는지 또 어떻게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장은 정말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지겹게도 많이 보고 들어온 로맨스라는 장르의 본질이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장이 로맨스와 연결되냐고요? 다음 시간 심해 서점에서 계속 이야기해보죠.